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두 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야,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집 팔고 남양주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그의 대출 이자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2021년 봄 서울의 투룸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39세 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골프나 자동차, 명품 등에도 관심이 없었고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지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통장 잔고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몇천만 원 단위의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만든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휴식 시간도 없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올라요. 평택은 곧 동탄처럼 됩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부부는 부동산 직원의 말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에 소개받은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과 신용대출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두 사람은 당시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각종 서적을 뒤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 유연님과 대학 친구인 미니님은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미니님의 말에 유연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부부는 점점 더 크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수도권 구축 급매, 부동산 투자 방법, 소액 투자.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이건 기회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승장은 부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매달 1천만 원씩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도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외식을 했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매달 늘어가는 카드값을 볼 때마다 조금씩 불안했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며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TX 개통되면 최소 12억은 넘길 겁니다. 운정신도시가 경기 북부 대장이 될 거예요. 부부는 파주 운정신도시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9억 7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21년 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1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확인한 호가 시세는 무려 12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진웅 씨는 거래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대체 그가 매수한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파주 출판도시 인근 손님들이 북적이는 식당 안. 이곳의 주인장 42세 최진웅 씨와 그의 아내 40세 이지영 씨는 15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며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진웅 씨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르고 지영 씨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식당을 지켰죠. 그들의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부부는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장사만 하다간 노후가 불안해. 진웅 씨는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으며 지영 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영 씨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자산은 약 5억입니다. 성실히 일했던 덕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죠. 부부는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았고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너무 심해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웅 씨는 친한 손님인 부동산 전업 투자자 박 사장과 커피를 마시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사장님,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가 난리예요. 신도시와 GTX 호재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죠. 서울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박 사장의 말은 진웅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과 GTX 호재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GTX 운정중앙역 인근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GTX가 뚫리면 서울까지 20분이면 간다잖아.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어. 진웅 씨는 확신에 차서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진웅 씨의 열정과 노후를 위해서라도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2021년 7월 전업 투자자인 박 사장이 소개해준 대박 부동산에 들러 매물을 소개받았고 매물을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부부는 식당에서 모은 5억에 은행 대출 4억 7천만 원을 더해
파주 운정신도시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9억 7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진웅 씨의 손은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GTX 개통되면 최소 12억은 넘길 겁니다. 운정신도시가 경기 북부 대장이 될 거예요. 진웅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투자라는 게 뭐 어렵겠어? 지하철 호재가 있으면 오르는 거지. 그는 GTX 개통과 신도시 개발로 운정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웅 씨는 지영 씨에게 전화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큰 그림 그리는 거야. 이 아파트로 노후 걱정 끝이야. 매수 후 몇 달 진웅 씨의 기대는 현실로 보였습니다. 2021년 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1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확인한 호가는 무려 12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진웅 씨는 친구들과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며 자랑했습니다. 내가 운정 아파트 샀을 때 다들 비싸다고 했는데 벌써 2억 넘게 올랐어. GTX 뚫리면 15억도 가능하다네. 친구들도 부러운 눈빛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지영 씨와 저녁을 먹으며 진웅 씨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기세면 대출도 금방 갚고 식당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15억까지 가면 팔자. 지영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GTX역 개통 후 치솟을 집값을 상상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더 큰 식당을 열어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진웅 씨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단지 앞을 지나며 새 아파트를 볼 때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파주 부동산 커뮤니티는 GTX 소식과 신도시 개발 뉴스로 들썩였습니다. GTX 착공 임박했다더라, 서울 투자자들 또 왔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떠돌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진웅 씨는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타이밍을 진짜 잘 잡았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며 투기 과열을 잡겠다고 나섰고 파주 부동산 시장도 점차 냉각됐습니다. 처음엔 진웅 씨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GTX 호재가 있는데 설마 빠지겠어? 운정신도시는 입지도 좋잖아.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시장이 곧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낙관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좀 흔들려도 GTX 뚫리면 다시 올라갈 거야. 우리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러나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수한 단지 내에서도 매물이 점점 쌓였고 매매가는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2022년 11월 진웅 씨는 거래 내역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6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3억 4,500만 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는 급히 투자자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저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GTX도 아직 멀었고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진웅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정신도시의 야경은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며 그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운정신도시 금매도 안 나간다. GTX 뚫려도 똑같을 거다. 이런 글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진웅 씨는 지영 씨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다들 좋다고 했는데.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가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6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 7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진웅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 좀 힘드시죠? 그래도 운정신도시는 입지가 좋아서 GTX 뚫리면 오를 겁니다. 진웅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에 나갈까요? 부동산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6억 1천만 원 정도요. 금매로 내놓으면 6억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웅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중개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주의 차가운 바람이 유난히 뼈를 내는 듯 했습니다. 2024년 말 GTX 운정중앙역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진웅 씨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지영 씨와 함께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GTX 뚫렸다.
이제 바닥 찍었나? 이런 글이 올라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GTX 개통에도 불구하고 운정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선을 맴돌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큰 가격 반등은 없었습니다. 진웅 씨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GTX 뚫렸는데 왜 안 오르는 겁니까? 박 사장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최 사장님, GTX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데다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실수요가 아직 부족해요. 진웅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GTX라는 거대한 호재가 현실이 됐음에도 가격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7억 4천만 원까지 소폭 회복했지만 진웅 씨가 매수했던 9억 7천만 원에는 여전히 2억 3천만 원이나 모자랐습니다. GTX 개통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진웅 씨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부부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식당 매출로는 4억 7천만 원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은행에서 온 이자 납부 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진웅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GTX도 뚫렸는데 이제 뭘 기대해야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웅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던 시절 새벽 시장에서 재료들을 고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식당과 떨어진 아파트 가격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식당도 다시 잘 될 거야. 다시 힘내서 해봐야지. 2025년 7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GTX 효과 이제라도 나타날 거다. 신도시 개발 계속되면 오를 거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웅 씨는 더 이상 쉽게 희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간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모은 돈인데. 그날 저녁 진웅 씨는 지영 씨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 씨는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GTX 뚫렸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다시 장사 열심히 해보자. 진웅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후회스러웠죠. 그는 지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래도 당신 믿고 끝까지 가볼게. 며칠 후 진웅 씨는 단지 입구에 걸린 GTX 운정중앙역 개통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GTX는 현실이 됐지만 그의 기대는 여전히 현실과 멀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여전히 7억 4천만 원. 그는 앱을 껐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회복할 때까지 버텨보자. 진웅 씨는 다시 식당에 힘을 쏟았습니다. 손님이 적더라도 솥밥과 맛있는 반찬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영 씨도 홀서빙과 주방 일을 도우며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진웅 씨는 아침마다 아파트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간 분명 다시 오를 거야. 그때까지 참아보자. 2025년 8월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7억 중반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21년의 고점 10억 호가 12억 시절은 아직 멀었죠. 정부의 대출 규제로 투자자들의 발목이 잡혀 있고 급매물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웅 씨 부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진웅 씨는 식당 옆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은 만만히 볼 게 아니야. 전 재산이 걸린 문제야. 평생 웃으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누던 그에게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결심합니다. 지금은 버틸 때야. 언제 오르든 끝까지 가보자.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 씨와 함께 도심의 야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어쨌든 이 아파트도 우리가 모아서 산 거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웅 씨 부부처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GTX 호재와 신도시에 기대를 걸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석, 김유나 부부는 강릉에서 1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부부였습니다. 새벽마다 경포대 인근 어시장에서 열리는 경매에 나가 신선한 해산물을 떼어와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횟집 바다의 선물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방송에 소개된 후 유튜브 채널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실리면서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부부는 아침 4시에 일어나 해산물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딸 고등학교 1학년인 수진이는 부모의 성실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서빙을 도우며 가족의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부부는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집값이 어느 순간 급격히 오르는 걸 체감했는데요. 당시 강릉은 광역철도 개통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원도 내 부유층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외지인 투자자들이 강릉의 바닷가 아파트와 신축 단지를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유나 씨가 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가져야지.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곧 대학 갈 나이야. 안정적인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야. 2022년 초 부부는 송정동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강릉 아이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강릉의 푸른 바다와 안목해변이 가까웠습니다. 단지 내에는 산책로와 작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꿈꿔왔던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이 단지는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어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강릉은 재건축도 없고 바다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현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석 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월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 1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횟집 수익이 꾸준했기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강릉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수진이 대학 갈 때쯤이면 이 집이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야. 결국 부부는 2022년 6월 강릉 아이파크 84타입 매물을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유나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수진이 졸업하고 우리 늙어서도 바다 보면서 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정석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이 집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야.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깔끔한 마감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목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수진이는 새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친구들 불러서 놀고 싶어. 유나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길 잘했어.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야. 입주 후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호가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값이 벌써 2천만 원 넘게 올랐대. 이거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유나 씨도 기뻤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릉의 신축 아파트가 오션뷰와 강릉의 대형 호재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유나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유니크한 바다뷰까지 있으니 투자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8억 금방 가겠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유나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여기서 오래 살려고 산 거야. 그래도 혹시 이 집이 우리 노후를 더 든든하게 해준다면? 작은 욕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부부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횟집을 더 키워 체인점으로 만들고 이 아파트가 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는 꿈이었습니다. 시세가 오를수록 자만심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강릉 아이파크 알아? 바다뷰 최고야. 사자마자 2천만 원 올랐어.
강릉은 이제 수도권만큼 뜰 거야. 정석 씨도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집 사면 돈 버네. 우리처럼 미리 산 사람이 승자지.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사볼까 고민했습니다. 이 기세면 강릉 땅값도 오를 텐데 조그만 땅을 사볼까? 정석 씨는 동의했습니다. 요즘 토지 대출은 80%까지 나온대. 그들의 대화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이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문제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을 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횟집의 해산물 매입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의 학원비를 유지하려면 외식과 다른 지출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유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릉 아이파크 84타입 같은 동의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6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이게 말이 돼?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락 그래프만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그냥 버티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을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어.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학원을 하나 줄여야 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 때문에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랑만 하지 말고 팔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가족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횟집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친구 모임을 피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후회돼. 정석 씨는 가게를 팔아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횟집까지 포기하면 뭐가 남아? 그들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버텼습니다. 2025년 8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강릉 아이파크 84타입은 여전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은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여기 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 빼고는 새 집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유나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유나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석 씨도 가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망쳤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횟집도 열심히 운영했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새벽 4시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아이파크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강릉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광역철도, 택지 개발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릉 아이파크는 2022년 6월 6억 4,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8월 현재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강릉의 단지 역시 3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신의 부부는 강릉은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오션뷰와 신축이라는 매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수진이가 웃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을 걸고 선택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이정석, 김유나 부부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으로 시작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2025년 현재 강원도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하락 신호가 뚜렷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지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첨단 문화 관광 개발이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강릉 부동산은 관광과 인프라 호재로 잠재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전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갭 3억 5천만 원이었죠. 위례 신도시에 11억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게 갭 투자의 매력이라며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된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뒤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는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었죠. 못해도 14억 15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며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실거래가는 8억, 급기야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 산 집이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였죠.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나앉게 됐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1년 김민희님 부부는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세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죠. 하지만 문제는 주변 지인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민희님은 맘카페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불과 2년 전에 매수했는데 그때 사길 진짜 잘했어요. 그 사이 3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당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살 거라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미니님은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미니님은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례나 분당은 송파구 집값의 반값인데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미니님의 직장 동료인 소연님이 위례 신도시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미니님은 투자해서 돈을 번 동료 얘기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 진짜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집을 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례집을 사두면 오를 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그중 한 부동산에서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을 소개해줬습니다.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3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2013년식 아파트 22평.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입지도 좋았고 송파 IC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부부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7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위례 신도시의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전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갭 3억 5천만 원이었죠. 위례 신도시의 11억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게 갭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뒤 부부가 계약한 위례의 아파트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었죠. 못해도 14억 15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며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모임 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부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쪽 부동산에 가봤거든. 요즘 거기 장난 아니던데? 22평을 11억에 산 거면 대박이야. 13억 불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부부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4억 이상도 간다던데 두고 보면 알겠지. 상승장은 그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미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명품 쇼핑에 고급 호텔에서의 호캉스까지. 인스타에서 보이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매달 카드값이 늘어가면서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이미 투자해놓은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스테이크와 오마카세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위례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 뚝 끊겼죠. 실거래가는 8억, 급기야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 산 집이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였죠. 23년 중순,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 호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전세금 7억 5천만 원보다 2억이나 낮았어요. 2억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들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3금융권 대출에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5천만 원 손해 중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참았다가 지금 사도 됐는데 우리 지금까지 낸 대출 이자만 합쳐도 얼마야. 그래도 곧 본전이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최근 해당 아파트에는 11억, 12억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회복한 상태죠. 시세가 오른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호가 시세보다는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 사례는 고점의 위례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말고 성남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넘게 하락했고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1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7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2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10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당과 위례는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상승기 시절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이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지우씨. 2025년 8월 현재 그녀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던 37세 최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고된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가락동과 문정동, 송파구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항공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1년 전 매수한 송파구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30대 중반의 지우 씨가 모은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비행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아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